1993년 1월 27일 작업을 위해 산을 오르던 두 명의 양봉업자는 계곡 인근에 있는 도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무언가에게 다가갈수록 이상하고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는 그들. 처음에는 얼마 전 왔던 비 때문에 서늘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원인 모를 섬뜩한 기운까지 느껴지자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반짝였던 무언가는 햇빛에 반사된 손목시계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땅에 묻혀있던 것이 나온 듯 시계 주변에는 흙과 나뭇가지들이 아직 남아있었죠. 그것은 분명 여성,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찰 듯한 시계였습니다. 확인을 위해 가려진 흙과 나뭇가지들을 치운 그들은 좀 전에 왜 자신들이 섬뜩한 기운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흙을 파내자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의 뼈가 드러났거든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작은 마을 알카세르에 살았던 데시레, 미리암, 안토니아는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소심하지만 예의 바르고 친절했던 안토니아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소녀였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해 운동을 좋아하고 유쾌한 성격의 데시레와 예쁜 외모로 인기가 많은 미리암과 함께 번화가가 있는 옆 동네까지 자주 놀러 가고는 했습니다. 데시레와 미리암이 안토니아보다 1살 어렸지만 그녀들은 서로 죽이 잘 맞아 항상 함께하고는 했죠. 1992년 11월 13일 이날도 그녀들은 인근 마을인 피카센트 외곽에 위치한 디스코텍에 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셋은 자주 어울렸던 또 다른 친구인 에스더에게도 함께 가자며 꼬드겼지만 당시 그녀는 감기에 걸려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날 감기에 걸렸던 것은 그녀에게 있어 천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에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요. 그녀들이 4km 떨어진 디스코텍까지 가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태워달라 부탁한다, 버스를 탄다, 걸어간다, 히치하이크를 한다. 우선 미리암은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감기가 유행인지 이날 아버지도 감기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교통편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마땅하지 않았고 걸어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결국 그녀들이 선택한 것은 히치하이크였죠. 저녁 8시 무렵 친구 집을 나온 그녀들은 로터리 인근에서 피카센트로 가는 젊은 커플의 차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커플은 처음에는 디스코텍까지 태워다 주려 했지만 연료에 문제가 생겨 몇 블록 떨어진 주유소에 내려줬는데 그것이 그녀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녀들을 걱정했습니다. 평소 놀러가도 일이 늦지 않았고 만약 늦어지는 경우에는 꼭 전화를 주었던 그녀들이 아무런 연락도 없자 불안한 마음이 앞섰죠. 감기 때문에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미리암의 아버지 페르난도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디스코텍으로 가보았지만 그녀들을 보았다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그는 경찰서로 갔는데 상황을 전해 들은 경찰은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그에게 돌아가라 했습니다. 아마 경찰은 그녀들의 실종을 단순 가출 혹은 일탈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평소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고 이제 10대 중반이라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뿐. 결국 하루가 지나서야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지원을 요청하며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지만 그녀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을 태워주었던 커플을 의심해 신문에 보기도 했지만 주유소에서 그녀들이 내려 인사하는 모습과 디스코텍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던 이가 나타나 그들의 결백을 밝혀주었죠. 당시 주유소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살던 한 주민은 창문을 통해 하얀색 차에 여성 3명이 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그것이 그녀들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을 찾는다는 내용의 수천 장이 넘는 전단이 뿌려졌고 여러 제보 전화가 걸려왔지만 다른 이들과 헷갈렸거나 그저 관심을 끌려는 제보뿐 제대로 된 제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딸을 찾고 싶은 마음에 방송에도 출연했던 페르난도는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실종 75일 만에 그녀들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그녀들을 발견한 양봉업자는 도랑 인근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다가갔는데 흙을 조금 파보니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와 시계가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밝혔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그녀들은 최근 있었던 폭우 때문에 흙이 쓸려가며 지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목격된 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라 로마나의 도랑 인근에서 땅에 묻힌 채 발견된 그녀들. 실종 사건은 곧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녹색 카펫으로 덮여있던 그녀들의 몸에 남은 흔적은 사망 전 성폭행과 고문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었죠. 손을 묶고 있던 검은 밧줄, 찢어진 옷가지를 비롯해 주변에서는 여러 물건들이 발견됐는데 그중 경찰의 이목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엔리케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사회보장 서류였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이 중요한 단서는 일단 제가 경찰의 발표대로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들은 증거물의 첫 발견 위치와 회수 과정을 영상 혹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증거의 오류, 오염 혹은 부정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인데 당시 이 사건의 경우 시체 발굴부터 시작해 증거 수집까지에 관해 설명된 서류만 존재하지 사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찍은 증거 사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첫 발견 장소로부터 이탈된 뒤의 사진들이었죠. 게다가 법의학 전문가들은 증거물들을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는데 젖어있던 증거물들에 곰팡이가 자라고 박테리아가 생겨 검사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폭우가 있었고 땅에 묻혀 있어 습기도 남아있음이 분명한 증거물들을 전문가들이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일단 이쯤 말씀드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어찌됐든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엘리케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사회보장 서류를 토대로 경찰은 그를 신문했고 그의 동생인 안토니오가 형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서류임을 알아냈습니다. 안토니오는 강도, 폭력, 마약 밀매 등 여러 전과가 있던 범죄자로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댈 정도로 거칠고 폭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룸메이트인 미겔이라는 남성과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신문을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죠. 안토니오는 없었지만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오는 미겔과 만난 경찰은 그를 이미 동행으로 데려와 신문했습니다. 자신과 안토니오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경찰에게 그는 그녀들이 실종된 날 감옥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계속되는 신문에서 그는 안토니오가 공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막대먹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본인도 몇 달 동안 안토니오를 보지 못해 궁금하다고 답했던 미겔. 거짓된 알리바이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 때문에 경찰은 그가 살인사건의 공범이라 판단해 구금했습니다. 그의 차가 그녀들의 실종 당일 주민이 보았다는 차와 비슷한 것임이 밝혀지는 등 갈수록 불리한 증거들이 나올 무렵 그는 자백했습니다. 그와 안토니오가 그녀들을 살해했다고 말이죠. 구금된 지 하루가 안 지났을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일 그들은 거리를 걷고 있던 그녀들을 꼬여 차에 태웠고 라 로마나로 가는 동안 농담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평소 아지트로 쓰던 버려진 폐허에서 그들은 그녀들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관계가 끝난 뒤 안토니오가 그녀들을 밖으로 데려갔고 잠시 뒤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총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들은 사망한 뒤였죠. 어떠한 이유도 모른 채 안토니오와 함께 그녀들을 땅에 묻어 유기했고 그는 떠나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자백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안토니오에게 책임 전가한 듯한 느낌의 자백. 하지만 그 뒤로 그는 말을 여러 번 바꾸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경찰의 고문 때문에 가짜 자백을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는 그에게 골머리를 썩고 있던 경찰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미겔이 처음 자백해서 주범이라 주장한 안토니오를 찾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를 찾아 신문한다면 미겔의 자백과 대조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리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웃을 비롯해 지인들 역시 그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했죠. 혹여 해외로 도주했을지 몰라 인터폴에까지 협력을 요청했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겔의 자백 번복으로 증거를 찾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부검이 실시됐는데 여기서 또 앞선 증거물 보관 실수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1차 부검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처가 난 부위들을 물로 깨끗이 닦은 탓에 법의학적 증거가 엉망이 되어 2차 부검에서 추가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1차 부검 당시 촬영한 영상, 즉 증거로 남아있어야 할 영상도 확인 결과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시관은 2차 부검에서 DNA 프로파일이 뚜렷한 7개의 모발을 찾아냈다는 것. 이게 왜 1차 부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했습니다만, 모발의 발견을 미겔에게 알려주자 그는 다시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날 그는 안토니오와 함께 저녁 8시 넘어 피카센트에서 그녀들을 차에 태웠는데 디스코텍에 내려주지 않자 그녀들이 소리를 질렀고, 이에 화가 난 안토니오가 총으로 얼굴을 가격해 피해자 중 한 명의 치아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견 당시 미리암은 치아가 부러져 있었으니 그가 말한 피해자는 아마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들을 아지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살해해 유기했고, 안토니오는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자백 내용이었죠. 이 자백이 있고 얼마 뒤 어이없게도 그는 다시 또 자백을 번복했다가 다시 또 모두 안토니오의 범행이라 자백하는 등 자백과 번복을 반복했습니다. 자백과 번복이 오가는 가운데 검찰은 2차 부검에서 발견된 모발의 DNA를 검사했는데 미겔과 안토니오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끝내 그들을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라진 안토니오와 구금된 미겔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우선 미겔을 공범으로 보아 그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1997년 5월에 그의 첫 재판이 열렸고, 그렇게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그는 물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압수했던 자백이 중요 증거로 채택되며 17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2013년 이후 사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미겔은 2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EU에 속해 있어 많은 형량을 선고해도 실제 최대 형기는 30년이 넘을 수 없는 데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예외적으로 더 많은 실형을 부과하는 파롯 독트린이 수감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게 21년 만에 출소한 미겔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짧은 인터뷰를 한 뒤 사라졌고, 2020년에 마드리드에서 마약을 구입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겔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안토니오는 끝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딘가 숨어서 조용히 산다. 진짜 범인은 미겔이고 그가 안토니오를 살해해 누명을 씌웠다. 고위층의 누군가 저지른 범죄를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그들에게 떠넘겼다. 이 밖에도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 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체포돼 실형을 살았지만 무언가 개운하지 않은 알카세르 살인사건. 초동 조사를 비롯해 증거물 관리까지 허술해 더 의심이 갔던 이 사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